고귀한 이상을 추구하려면 냉혹한 현실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책방 강미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선택들은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마주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누구나 품고 있는 고민일 것 같아요. 특히 이상을 꿈꾸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 이게 맞는 것인지 삶의 방향을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50이라면 군주론에서 이런 고민을 풀어가는데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르네상스 시대 정치 철학자 마키아벨리의 대표작 군주론을 현대인의 삶에 맞춰서 재해석한 이야기인데요. 단순히 리더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지혜로운 시각을 전해줍니다. 50이라는 시기는 공자가 말했던 지천명, 즉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나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상을 품되 현실을 이해하고 또 삶의 무게를 견디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은 나이이기에 지천명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것 같아요. 전반전의 삶을 바탕으로 후반전의 삶에 필요한 냉철한 판단과 따뜻한 통찰을 이 책을 통해서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6부 군주론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의 두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6부 군주론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대와 상황이 군주에게 적합하다면 융성해진다. 반대로 시대와 상황이 변했는데도 군주가 자기 방침을 바꾸지 않는다면 망하고 만다. 그러나 시대와 상황에 적응하는 현명한 인간은 흔치 않다. 인간은 타고난 성질대로 기울기 쉽고 거기서 헤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군주론 25장. 로마인들은 전쟁을 위해 떠날 때 병사들에게 점을 봐주며 신이 로마에게 승리를 약속했다고 믿게 하는 전통이 있었다. 출정을 앞둔 로마군 지휘관은 풀라리라고 불린 점술가들을 시켜 세 점을 치는 게 상례였다. 풀라리는 닭이 모이를 쪼아먹는 모양을 보고 길흉을 점쳤다. 닭이 모이를 잘 쪼아먹으면 길조로 해석해 전투에 들어가고 잘 먹지 않으면 전투를 삼갔지만 풀라리들은 로마군의 운명을 몇 마리 닭의 기분에 맡기진 않았다. 그들은 세 점을 치기 며칠 전부터 닭을 굶겨 점을 보는 날 닭이 먹이를 잘 쪼아먹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출정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의 로마 병사들은 닭이 모이를 잘 쪼아먹었다는 길조를 듣고 기분 좋게 원정길을 떠나는 게 보통이었다. 기원전 249년 제1차 포에니 전쟁 때의 일이다. 출정을 앞두고 세 점을 치는 건 상례적 행사였기에 집정관이자 출정 군대의 지휘관이 있던 클라우디우스 풀케르는 풀라리들에게 점을 치게 했다. 그런데 닭들이 도무지 모이를 쪼아먹지 않았다. 성질 급하기로 소문난 풀케르는 닭을 붙잡아 바다에 던져버렸다. 로마 병사들은 지휘관의 돌발적 행동에 놀랐고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가진 채 전투에 들어갔으며 공교롭게도 로마군은 패배했다. 패전 후 풀케르는 수도 로마로 소환된 뒤 재판에 회부되어 거액의 벌금형을 엄도받았다. 풀케르는 패배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에게 용납되지 않는 얕은 생각과 성급한 태도 때문에 비난받고 처벌까지 받은 것이다. 로마인들은 전투를 꼭 해야 하는 상황에선 세 점의 결과와 상관없이 전투를 수행했다. 하지만 지휘관의 의도에 따라 점의 결과를 교묘히 바꿔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법을 썼다. 기원전 3세기 이탈리아 중부 산악민족 삼리움족과 전쟁 당시 지휘관 루키우스 파피리우스는 닭이 모이를 쪼아먹지 않았지만 풀라리의 우두머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점괘가 좋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진형을 갖추고 난 후 다른 풀라리가 사실은 닭이 모이를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자 병사들은 동요했다. 파피리우스는 점괘가 좋기 때문에 전투를 시작할 것이다. 만약 우두머리 풀라리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풀라리들을 선두에 배치했다. 그런데 우연히도 진격 도중 로마 병사가 던진 창에 맞아 우두머리 풀라리가 죽자 파피리우스는 거짓말쟁이의 죽음으로 점괘를 둘러싼 모든 죄과를 씻어버렸다 라고 선언하며 병사들을 독려했다. 전략과 점괘를 적절히 부합한 그는 병사들의 사기를 조절해 결국 대승을 거뒀다. 전투에 앞서 세 점을 치는 로마의 관행은 미신을 이용해 병사들을 안정시키는 목적이었다. 출정을 앞둔 병사의 심리는 전쟁의 승패와 자신의 생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기 마련이고 사소한 것에도 쉽게 반응한다. 병사의 사기란 변화무쌍한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이다. 병사들이라고 해서 종군 점술가인 폴라리들이 세 점을 치기 전 닭을 굶긴다는 걸 모를 리 없었지만 그래도 세 점의 결과가 큰 위안이 되는 건 현실이었다. 유연성이 없어 소멸하고 말았다. 붉은 머리 에리크라고 불리는 바이킹이 있다. 아이슬란드에 살다가 바이킹족 내부 갈등으로 추방된 그는 무리를 이끌고 서쪽에 있다는 전설의 섬을 찾아 떠났다. 긴 항해 끝에 정착할 땅을 발견해 그곳을 그린란드라고 명명한 뒤 본토인 노르웨이로 가서 정착민을 모집했다. 당시 노르웨이 사람들은 농토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었다. 노르웨이는 대부분이 산악지역이기에 국토의 3%만이 농지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노르웨이는 한계를 드러냈고 그 결과 사람들은 약탈자인 바이킹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생존의 한계에 직면한 본토의 바이킹에게 그린란드라는 이름은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이름과는 달리 그린란드의 자연 조건도 가혹했다. 바이킹이 정착했던 곳의 여름 평균 기온은 해안가의 경우 섭씨 5, 6도, 피오르드 안쪽도 높아야 섭씨 10도 정도에 불과했다. 게다가 그린란드 빙상에서 강하고 건조한 바람이 자주 불었고 잦은 안개가 시야를 가로막았다. 그러나 여유 토지가 고갈된 본국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은 보였다. 그린란드 이주민들은 양과 염소를 키웠다. 부족할 때는 순록과 바다표범을 잡아 생활했다. 척박한 환경임에도 인구는 5,000명까지 증가했다. 984년부터 1400년대 초까지 거의 5세기 동안 그린란드는 유럽 문명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고 가장 추운 곳에 세워진 유럽계 문명이었다. 교회를 세웠고 라틴어와 고대 노르웨이어로 글을 썼으며 철로 연장을 만들었고 가축을 키웠다. 그러나 1400년대 초반 소빙하기가 닥치면서 극심한 기후변화가 찾아왔다. 그린란드와 노르웨이를 잇는 해로가 얼어 노르웨이에서 그린란드로 오는 식량이나 목재 등의 공급이 끊어졌다. 혹심한 추위가 지속되면서 경제의 근간이 무너졌다. 평균 기온이 떨어지고 여름이 짧아지면서 안개와 비가 많이 내려 식량 생산이 줄었고 겨울이 길어지면서 가축의 번식이 어려워졌다. 추운 날씨로 그린란드의 생태 환경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린란드 바이킹은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멸했다. 그러나 그린란드 바이킹과 달리 아시아 계통의 이누이트는 살아남았다. 1200년경 그린란드로 건너온 그들은 유럽 문명과 단절되었으나 변화에 적응하는 지혜와 유연성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고래와 바다 표범의 기름을 태워 집을 난방하고 조명을 밝혔다. 배의 골조에 바다 표범 가죽을 씌워 만들어 먼 바다로 나가 고래를 사냥하는 법을 개발했다. 그린란드 바이킹은 이누이트의 생존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유럽 출신 문명인이라는 편견으로 이누이트의 생활 양식을 미개하고 야만적인 것으로 무시하면서 효과적인 생존 기술을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린란드 바이킹은 몰락하고
이누이트는 살아남았다. 점차 줄어들던 그린란드 바이킹들은 1400년대 초반 모두 사라졌다. 죽음의 원인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로 다투다가 생긴 상처들이었다. 환경 변화에도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 눈앞에 있는 생존 기술을 배우지 못한 결과는 그린란드 바이킹 공동체 전체의 소멸이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벌었다. 거래, 협상, 전투 등 인간의 모든 행동은 상대의 의도와 움직임을 먼저 파악하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 특히 전투 중에 적군의 이동을 알기 위한 정찰과 수색은 필수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정찰대 투입, 고지 확보, 통신 감청, 암호 해독, 레이더 활용이 대표적이다. 레이더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과학자가 레이더의 핵심 장비인 안테나 혁신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나 정작 일본은 도외시하고 미국, 영국 등 연합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크고 작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대표적인 전투가 제2차 세계대전 초기인 1942년 6월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일본의 주력 함대 간 벌어졌던 미드웨이 해전이다.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 기습 성공으로 우위에 섰던 일본 해군이 항공모함 4척이 침몰하는 참패를 당해 전쟁의 향방이 바뀐 대해전이다. 상대 전력에서 열세였던 미국 해군의 중요한 승리 원인 중에 암호 해독과 레이더가 있다. 그런데 레이더 핵심 장비였던 안테나를 일본 과학자가 발명했다는 흥미로운 역설이 존재한다. 레이더 개념은 19세기 후반에 출현했지만 전파의 송수신에 효과적인 안테나가 없어 실용화가 어려웠다. 그러던 1926년 영국에 유학하던 일본인 공학자 야기 히데츠쿠와 우다 신타로가 우수한 전파 지향성으로 물체 탐지가 가능한 안테나를 개발했다. 그러나 자국민이 개발한 첨단 기술을 일본군 수뇌부는 무시했다. 불안정한 레이더 기술보다 훈련한 인간의 시력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면 잠재력을 알아차린 영국은 1935년 일찌감치 야기 우다 안테나를 접목한 군사용 레이더를 개발해 실전에 배치했다. 일본군은 1942년 2월 싱가포르 점령 후 입수한 영국군의 레이더 관련 문서에 반복되는 야기라는 단어를 접하자 암호라고 생각하고 영국군 포로를 신문했다. 영국군 통신 전문가로부터 안테나 발명자인 일본인 이름이라는 대답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뒤늦게나마 상황을 파악하고 서둘러 레이더 개발에 나섰으나 한 발 늦었다. 연합군은 미리 개발한 레이더 안테나를 적극 활용해 영국 본토 항공전, 미드웨이 해전 등 주요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갔다. 야기 우다 안테나의 일화에 기술 변화 수용성의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 첨단 기술 개발이 기술적 우위의 필요 조건이라면 조직의 기술 변화 수용성은 충분 조건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획기적 기술도 초기부터 각광받긴 어렵다. 시대를 앞선 기술의 특성상 이해하기도 어렵고 생소한 기술의 적용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으로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도 조직 내부에서 기술을 이해하는 안목과 실질적 변화로 연결하는 역량 없인 무용지물이 되기 마련이다. 운명의 절반은 인간의 손에 있다. 외교의 최전선에서 마키아벨리는 수많은 권력자의 부침을 직접 목격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한 운명적 요소를 경험했다. 마키아벨리 자신의 공직 생활도 메디치 가문의 집권 때문에 끝났으니 그 또한 당사자와는 상관없는 환경 변화였다. 종교적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던 르네상스 후기의 마키아벨리는 신의 지배와 운명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의지도 세상사의 절반을 규정한다는 입장에 서 있었다. 나아가 운명을 종교적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의 의지와 적극적 노력을 강조했다. 세상 변화를 먼저 읽고 장기적 안목으로 대처하면 운명도 변한다고 봤다. 록펠러에게 성공 비결을 물었더니
첫째도 운, 둘째도 운, 셋째도 운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평범한 사람도 아닌 20세기 초반 미국 석유왕으로 세계 최대 부자를 누렸던 록펠러도 사업에서 운이 중요했다는 의미다. 점괘 운세는 과거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였다. 알렉산더 대왕도 동방 원정에서 점성술을 활용했고 제갈량도 점괘를 보고 전쟁을 벌였다.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도 곧잘 점괘를 뽑아든 게 난중일기에 기록돼 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리더들에겐 운도 어느 정도 중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운만으로 성공하진 않았다. 능력과 노력이 없는 리더에겐 아무리 좋은 운도 비껴가기 마련이다. 하늘이 내리는 운을 믿으면서 땅 위에서 노력하는 것, 즉 운명을 받아들이지만 또한 노력으로 운명이 부여한 가능성을 실현하겠다는 태도가 마키아벨리가 강조하는 현실적 태도다. 세상 일은 운명과 신의 지배에 따른 것으로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쓴다 해도 세상의 진로를 수정할 순 없다. 또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걸 나도 결코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들의 의견을 따르자면 무슨 일에나 땀 흘려 애쓸 필요 없고 운명에 맡기는 게 최선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로운 의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잃어선 안 된다. 가령 운명이 인간 활동의 절반을 주재한다고 해도 나머지 반은 우리의 지배에 맡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된다. 군주론 25장.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면 운명도 미소 짓는다. 운명의 여신을 파괴적인 강에 비유해보자. 누구나 경류를 보고 도망치고 저항할 길이 없어 굴복하고 만다. 그러나 강이 이런 성질을 지니고 있다 해도 평온할 때 미리 제방이나 둑을 쌓아 방비를 단단히 해둘 순 있다. 운명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운명은 아직 저항하는 이 없는 곳에서 힘을 한껏 발휘하며 제방이나 뚝은 저지할 힘이 없다고 보이는 곳에서 맹위를 떨친다. 군주론 25장.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행운은 기회와 준비가 만났을 때라고 말했다. 준비 없이 맞은 기회는 제대로 살릴 수 없다. 마키아벨리는 하늘이 내린 운명과 인간의 노력이 각각 절반씩 인간사를 규정한다고 봤다. 뒤이어 운명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사전 준비, 시대 정신, 대담성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운명 자체를 피할 순 없으되 불운에 대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운도 변하기에 시대 변화를 따라가야 운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봤다. 우공은 어리석은 사람을 뜻한다. 그러니 우공이산은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는 뜻이다. 하북과 산서 사이에는 태항산과 왕옥산이라는 거대한 산이 놓여 있었는데 그 두 산 사이에 있는 북산이라는 곳에 살던 우공은 나이 90의 늙은이였다. 이 두 산에 가로막혀 왕래가 불편한 걸 견디다 못한 그는 식구들에게 힘을 모아 산을 옮기자고 말한다. 가족들은 군말 없이 그의 결정을 따랐다. 우공과 식구들이 흙을 퍼나르고 돌을 깨뜨리는 걸 보고 이웃에 사는 아이까지 동참했다. 우공에 버신 지수, 슬기로운 늙은이는 우공을 말렸다.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연히 힘만 빼지 말라는 충고였다. 그러자 우공은 내겐 아들이 있네. 아들에겐 또 아들이 있고 그 아들에겐 또 아들이 있을 것이네. 그렇게 세대가 이어짐에 따라 자손은 늘어나겠지만 산의 높이가 높아질 리는 없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세. 라고 대답했다. 지수는 입을 닫았지만 두 산의 산신령은 입을 벌리고 경악했다. 두려워진 산신령들은 조물주에게 산을 옮겨줄 걸 청했고 다음 날 산은 사라졌다. 목표를 세우고 일관되게 노력하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우공이산의 설화는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파도를 노력과 대비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마키아벨리의 교훈과 일맥상통한다.
역경에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다. 니신 식품은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했다. 창업자인 안도 모모후쿠는 대만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귀화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의류 원단 가게를 운영하는 조부모 밑에서 성장했다. 23세 때 일본에서 사업 기회를 찾고자 오사카로 이주해 섬유, 봉제 분야에서 사업을 벌였으나 지지부진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의 식량 부족은 심각했다. 안도는 추운 겨울 귀갓길에 길가의 노점에서 라면을 먹고자 늘어선 긴 줄을 목격했다. 당시 미국 원조물자로 풍부하게 공급되던 밀가루를 활용해 간편하게 조리하고 영양가도 있는 저렴한 라면을 개발하면 사업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957년 근무하던 신용조합이 파산하면서 안도는 라면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집 뒤뜰의 헛간에서 1년 동안 실험에 몰두해 마침내 식용유에 튀겨 건조한 라면을 개발하고 1958년 8월 25일 치킨 라면을 출시했다. 라면의 개발과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3번의 전환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라면의 개발 단계였다. 수없는 실험에도 장기간 보관되면서 단시간에 조리 가능한 밀가루 면 개발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전환점은 우연히 찾아왔다. 집에서 음식 준비를 하는 부인이 밀가루 반죽을 묻힌 생선을 뜨거운 식용유에 넣자 수분이 빠져나와 거품이 일어나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밀가루 면에 응용했다. 기름에 튀긴 뒤 딱딱하게 건조하면 장기간 보관이 가능했다. 뜨거운 물에 끓이면 면은 곧바로 부드러워졌다. 이를 발전시켜 인스턴트 라면 개발에 성공했다. 라면은 출시하고 큰 인기를 끌었다. 1957년 일본에서 첫 선을 보인 슈퍼마켓이 판매의 주요 채널이었다. 당시 보급되던 TV의 광고를 시작해 큰 효과를 봤다. 두 번째는 10년의 호황 뒤에 찾아왔다. 일본의 식품 대기업들이 인스턴트 라면 사업에 진출해 경쟁이 치열해졌다. 안도는 다양한 맛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직접 직원들과 함께 일본 전역의 유명한 라면집을 일일이 방문해 맛있는 라면 만드는 방법을 세세하게 기록했다. 그리고 각 지역 고유의 맛을 담은 300종의 라면을 한꺼번에 출시했다. 경쟁사들이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제품 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대응이었다. 경쟁 제품과 맛에서 차별화가 되는 제품으로 시장을 계속 주도했다. 세 번째는 컵라면으로 통칭되는 즉석 용기면의 개발이었다. 인스턴트 라면 시장이 자리를 잡자 안도는 라면을 더욱 간편하게 먹는 방법을 찾으려 했다. 해외 출장 중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라면을 종이컵에 넣고 포크로 먹는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스티로폼 컵에 담아 끓는 물만 부으면 바로 먹는 컵 누들을 개발해 1971년 9월 18일 출시했다. 컵 누들로 전 세계적으로 간편식의 개념이 확립됐다. 창업자 안도 모모후쿠는 2007년 1월 세상을 떠났지만 역경에 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그의 정신은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았다. 파산 위기에서 발상의 전환으로 도약하다. 미국 기업 스완스는 1899년에 설립돼 닭, 칠면조 고기의 냉동식품으로 성장했다. 예년처럼 1953년에도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자 대량의 칠면조 고기를 준비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수요가 적고 판매도 부진해 260톤의 대량 재고가 발생했다. 당장 처리할 방법도 없어 열대 냉동 열차에다 칠면조 고기를 싣고 본사가 있는 중부 네브라스카와 동부 해안을 오가며 보관하는 상황이었다. 열차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자금도 경색되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다. 사활을 걸고 필사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았다. 영업부장이었던 게리 토마스는 페남 여객기에 탑승했을 때 서비스하던 기내식을 떠올렸다. 그는 추수감사절 이벤트용이 아니라 일상의 저녁에 TV를 보면서 가족들이 같이 식사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칠면조 고기, 감자, 채소와 소스를 하나의 알루미늄 트레이에 담은 냉동식품을 오븐에서 간편하게 데워 먹는 한 끼 식사였다. TV를 보면서 먹기 좋은 식사라는 콘셉트로
TV 디너라고 명명했다. 포장지도 TV 화면처럼 만들어 대대적인 TV 광고 캠페인을 실시했다. 당시는 미국 중산층 가정에 TV가 활발하게 보급돼 있었고 여성들이 직장에 나가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돌아온 주부들은 저녁 식사 준비로 힘들어했다. 1953년 9월 10일 식료품점 진열대에서 판매를 시작한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1954년에 1천만 개가 팔려나갔고 1955년에는 2,500만 개로 급증했다. 대량 재고 7면조 냉동육의 처리를 위한 고육책으로 회사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저녁이 아니라 점심과 아침으로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고 디저트를 만들어 제품 라인도 확장했다. 저녁에 가족들이 TV를 보면서 TV 디너를 먹는 모습은 미국 일반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다. 수요 예측으로 대량 재고가 발생해 파산 위기에 몰렸던 스완스는 발상의 전환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했고 나아가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세상살이에는 부침을 겪게 마련이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주역의 궁 즉 변, 변 즉 통,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라는 구절을 공감할 것이다. 위기를 맞아 절박해지면 살고자 변하고 변하면 해결책과 통한다는 의미다. 스완슨의 사례도 위기를 맞아 살고자 아이디어가 나오고 채택하는 변화가 일어났고 변화가 통하면서 원상 회복이 아니라 커다란 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시대에 맞게 변하면 운명도 미소 짓는다. 흔히 재물운이라고 하듯 돈도 운에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투자와 도박은 다른 개념이다. 투자가 일정한 논리체계 속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고 합리적 결과를 기다리는 거라면 도박은 단순한 확률 체계에서 확률에 따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다. 노력에 따라 결과의 영향을 받고 반복될 수 있으면 투자, 노력하지만 결국 요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도박이다. 노력은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의미한다. 물론 노력과 결과가 꼭 정비례하는 건 아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운이 따르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고 그 반대도 있다. 비즈니스의 본질은 가능성을 찾아 키워가는 과정이다. 끈질기게 노력하면서 운을 믿는 것이다. 세상 만사의 공통이다. 마키아벨리는 환경 변화 적응력이 행운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개인은 물론 조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현대 기업으로 보면 환경 변화 적응력이 생존력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이란 변화의 대응력에서 나온다는 마키아벨리의 지적은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 경청해 볼 가치가 있는 대목이다. 인간은 영광이나 부와 같은 각자의 목표를 향해 여러 가지 길을 걷는다. 신중한 자, 과감한 자, 무력을 사용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교활한 자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참을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급하다. 똑같이 용이 주도했던 두 사람이 한쪽은 목표에 도달하고 다른 한쪽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 한 사람은 용이 주도하고 다른 한 사람은 과단성이 있는 사람인데 각기 다른 기질을 가졌으면서도 둘 다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이 가는 길이 시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군주론 25장.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보통 사람은 경험에서 배운다. 경험에서 배우는 것도 귀한 지혜가 되겠지만 짧은 시간 속에서 다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역사와 고전에서 배울 수 있다면 한층 더 지혜롭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